그대들은 자식이 처음 세상의 빛을 보았던 그때를 기억하시오. 우렁찬 울음소리, 빨갛고 여린 팔다리, 작고 소중했던 그 아이를 기억하오. 많은 이들이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을 것이오. 아이가 커서 말을 하고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처음부터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이오. 삶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던 것이 부모 마음이요. 대개 그런 사랑은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오.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박씨 할머니는 해방 전에 서울에서 태어났소. 일찍이 시집을 갔고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가 30에 이르러 어렵게 아들을 얻었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었소. 그 당시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어. 그러나 박씨 할머니는 자신이 입는 것, 먹는 것을 아껴가며 자식을 키웠어. 남편도 성실히 일했기에 그럭저럭 소박하게 살 정도는 되었어. 그러나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듬해 박씨 할머니는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냈어. 췌장암이었어. 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늦었고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오. 뭐가 그리 급해서 어린 아들을 두고 가버리시오. 나는 이제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끼던 그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웠어. 30대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삶은 막막했어. 그러나 언제까지나 눈물만 흘리며 쓰러져 있을 수는 없었어.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그녀의 눈물은 금방 말라버렸다오. 그날 이후로 박씨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 파출부 일을 하기도 했고 신발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기도 했어. 일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어. 그렇게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국 의사로 만들었어. 동네에서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놀라워했고 아들은 박씨 할머니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어. 마침내 그녀의 수십 년의 고생이 보상이라도 되듯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으로 샀던 작은 빌라가 재개발되었어. 또한 시장에서 일하다 우연히 넘겨받은 생선 가게가 대단히 잘 되면서 그녀의 살림이 크게 피었어. 과거에 딸린 가난한 과부였던 박씨 할머니는 이제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어.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은 어여쁜 처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어. 박씨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낮에는 시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들 집으로 가서 손자를 돌보았어.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하고 들어와서 같이 사세요.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허리도 안 좋으신 양반이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차피 매일 오시는데 그냥 같이 살면 좋잖아요. 박씨 할머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리 편하게 대한다 해도 자신은 시어머니였다오.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었어. 그러면 엄마 사는 집 팔아서 병원 차리면 좋잖아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은 개원할 꿈을 꾸고 있었어. 금전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박씨 할머니의 집을 팔면 큰 보탬이 될 것 같았어.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오. 그리고 손자도 봐주고 한다면 아들 부부의 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뜻대로 하기로 했어. 그렇게 박씨 할머니는 평생을 함께했던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아들 네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아들은 결국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어. 아들, 손자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박씨 할머니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옛날과는 다르게 풍족해진 삶의 모든 불행은 끝났다고 생각했어. 아들의 병원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오.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가 필요하길래 그러냐. 지금 당장 막아야 하는 돈이 3억이에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병원에 계속 돈을 메꾸다 보니 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졌다. 박씨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었지만 그 돈을 모두 내주게 되면 그녀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될 터였다. 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둔 노후 대비였다. 이제 버틸 수단도 없을 텐데 그걸 다 주게 되면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의탁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엄마 돈 아까워서 그래요. 아들이 하던 말을 멈추고 박씨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요구와 실망이 너무도 날카로워 가슴이 아팠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마지막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게 의사 됐는데 이렇게 망할 순 없잖아요. 박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다. 내일 일찍 은행 가서 입금해 주마. 그러나 그날 밤 걱정에 잠 못 이루며 누워있던 박씨 할머니는 우연히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아들은 흐느끼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당신도 알잖아. 나 어떻게 컸는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 바빠서 나는 혼자 집에서 매일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공부했어. 알죠?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의사가 된 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그런데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망설였다고. 내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자신에게 엄마는 그동안 나를 위해 뭘 해줬느냐 고 소리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돈을 벌기 위해 항상 바빴고 아들은 늘 혼자였다. 그 시절의 죄책감이 고스란히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 정성은 아들에게 닿지 못했던 듯했다. 그날 밤 박씨 할머니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해가 떠오를 무렵 아들을 불렀다. 이번에 가게를 팔 참이다. 허리도 아프고 더는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그 돈은 내게 주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마침 박씨 할머니는 악화된 허리 통증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최근에 가게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던 그 돈을 결국 아들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돈도 다 뭐하니.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다 내 돈인데. 엄마, 고마워요.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박씨 할머니를 안았다. 아들이 그토록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박씨 할머니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느껴졌고 아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이 뿌듯하게 다가왔다. 다행히 병원은 재정을 회복했고 박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물론 그 돈은 손자 용돈과 간식값으로 다 나갔지만 여전히 박씨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을 몰랐다. 며느리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살았고 아들 내외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차렸다. 밤늦게 돌아온 아들이 언제든지 따뜻하게 갓 지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손자가 크자 박씨 할머니는 넓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라 취미 하나 없는 박씨 할머니는 그저 집안일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나마 손자가 대학에 가는 모습을 보며 그가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이 남은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조차 박씨 할머니를 비웃듯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긴 밥 차리지. 애비도 얼른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래라. 며느리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 박씨 할머니는 의아해졌다. 왜 그래? 배 안 고프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분주하게 반찬을 꺼내고 상을 차리려는데 며느리가 그녀의 손을 막았다. 어머니, 30분 전에 밥 드셨잖아요. 무슨 그런 장난을 치니? 언제 밥을 먹었다고? 며느리는 다시 한 번 말했다. 어머니, 방금 밥 드셨잖아요. 그때 아들도 방에서 나와 박씨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박씨 할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내 정신 좀 봐. 방금 밥 먹었지.
요새 자꾸 깜빡하네. 박씨 할머니는 다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깜빡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편한 허리 말고는 크게 아픈 적도 없었다. 병원에 들락거리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던 것에 다행이라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고 아들 내외에게 타박을 받은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일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려 해도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흐릿하기만 했다. 노망이 났나 보다. 박씨 할머니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고 이후로 아들과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아들도 별말 없이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병이 아니지 않겠는가. 오늘 정훈이 늦게 들어온대요. 정훈이 밥은 차리지 마세요. 정훈이? 정훈이가 누구야? 오늘 손님이라도 온다고 했나? 어머니, 손자 정훈이요. 아, 그래, 내 손자 정훈이. 박씨 할머니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얼버무렸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까먹는 일이 예산일이 되었고 가스불을 켠 채로 외출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 헤매던 적도 있었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할머니를 걱정한 손자가 전화를 걸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날도 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자 더 이상 문제를 피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아들은 신경이 곤두서면서 점점 예민해져 갔고 무언가 깜빡할 때마다 화를 내기도 했다.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 어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그 말에 박씨 할머니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도 어딜 나서기가 무서워졌고 방 안에 틀어박히는 날들이 늘어갔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차갑고 불안했다.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며칠이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밤늦게까지 박씨 할머니의 근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증상은 가끔 찾아오는 건망증이었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대부분의 시간은 멀쩡했음에도 한 번의 실수로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다. 박씨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서 원치 않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며느리도 힘들겠지만 그녀 자신이 더 불편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갔다. 그렇게 고민을 이어가던 어느 날 아들이 박씨 할머니를 거실로 불렀다. 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가며 박씨 할머니도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어머니, 지금 좀 편찮으시니?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잘됐다. 내가 먼저 할 말이 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요양원이 그렇게 좋다더라.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이것저것 다 해준다니 참 편하대. 아들은 잠시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슈퍼집 김씨도 요양원에 갔다는데 얼굴이 그새 폈대더라. 밥도 잘 나오고 아주 살판 났다고 하더구나. 내가 그것 좀 알아봐라. 이제 나도 친구도 사귀면서 내 인생 살아보련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거실에 서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다. 평생을 고생시킨 아들. 아버지도 없이 혼자 잘 자라줘서 의사까지 된 아들. 이제 겨우 탄탄대로를 달리며 삶이 좀 편해지려나 했는데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차라리 암에 걸렸다면 때가 되었구나 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치매는 그녀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다. 그날 밤 박씨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다. 만약 아들이 반대했어도 자신은 제발로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은 한 번도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 사실에 서운함과 허무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어떻게 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 길이 맞다. 그날로 박씨 할머니는 짐을 쌌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과정은 마치 준비가 다 된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들 부부와 손자까지 온 가족이 그녀를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했다. 할머니, 내가 자주 올게요. 심심하면 전화하세요. 손자가 큰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슬퍼하며 말했다. 박씨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따뜻하게 쥐어주었다. 그래, 정훈아, 걱정 마라. 할머니 여기서 잘 지낼게. 그 순간에도 박씨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래,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하고. 할미가 전화할게. 엄마 갈게요. 불편한 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내 걱정은 말아라. 그렇게 박씨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다. 요양병원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박씨 할머니는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된 채 혼자 떠 있었다. 아들이 의사라니 대단하네요. 면회는 안 오세요? 우리 아들 대단하죠. 병원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오던 아들은 점점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그마저도 발길이 뜸해졌다. 다음 달까지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정훈이도 학교 일이 바쁘대요. 그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반년을 건너뛰었고 그전에도 반년 만에야 찾아왔었다. 면회를 오던 날이면 하루 종일 들떠 있었던 것도 이제는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다. 박씨 할머니는 그렇게 4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지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나아지는 병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정신은 맑을 때와 흐릴 때가 오락가락했다. 정신이 돌아오는 날이면 박씨 할머니는 핸드폰을 붙잡고 아들의 전화번호를 누르다 지웠다. 진료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을 때마다 아들은 짧고 차갑게 말했다. 진료 중에 자꾸 전화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는 걸려오지 않는 전화를 바라보며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전화를 다시 걸지는 못했다. 혹여나 바쁜 아들이 더 신경 쓸까봐 그녀는 그저 참을 뿐이었다. 멀쩡하던 사람도 병원에 가둬두면 없던 병까지 생긴다. 는 말처럼 박씨 할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날들이 늘어났다.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날에는 간병인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아들이 데리러 온다 며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려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할머니, 제발 짐 좀 싸지 마세요. 아들이 데리러 안 온다니까요. 이거 다시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오늘 나를 데리러 온대요. 우리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밥 지어 먹여야 해요. 박씨 할머니는 고집스레 대답했다. 간병인은 피곤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면 뭐해요. 여기에 지 엄마 버리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 욕하지 마라. 그 말에 박씨 할머니는 간병인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다시 침대에 묶여 눕게 된 박씨 할머니는 눈물을 삼켰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졌다. 그 와중에 박씨 할머니는 또 다른 비보를 접했다. 간병인으로부터 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이미 치매와 싸우고 있던 그녀에게 또다시 새로운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연로한 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고 병은 그녀의 마지막 기력을 앗아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매일 온다고 했던 손자조차 한 번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발길이 끊기자 박씨 할머니의 생기도 점점 사라졌다. 그녀는 하루하루 더 쇠약해졌고 점점 침묵 속에 갇혀갔다. 하지만 정신이 돌아오는 날이면 그녀는 침대에 엎드려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머리가 맑아졌다 흐려졌다를 반복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잊지 않으려는 듯 무언가를 적어내려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박씨 할머니는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제야 찾아온 아들은 침대에 고요히 누워있는 박씨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화가 난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안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장례는 요양병원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손자는 뒤늦게 와서 오열했고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찾아오는 이는 죄다 아들의 동료들이었고 박씨 할머니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장례의 마지막 날, 늦은 밤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아들에게 누군가 찾아왔다. 그는 박씨 할머니의 소지품에서 나온 물건을 전하며 말했다. 박씨 할머니의 물건 중에 나왔습니다. 전해드리려 했는데 깜빡하고 제가 며칠 가지고 있었네요. 이게 뭡니까? 글쎄요, 무슨 편지 같은데요. 할머니께서 매일 엎드려서 뭘 적고 계셨거든요. 아내는 안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봉투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뒤늦게 봉투를 열었다. 얼마나 접었다 폈는지 종이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펼쳐 그 속에 적힌 지렁이처럼 꼬불꼬불한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아들의 눈은 점점 흐려졌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종이 위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들에게 내 아들로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내가 내 아버지 곁으로 가는 날까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어서 고맙다. 못난 어미의 아들로 태어난 탓에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럼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준 너를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병원에 들어오고 내가 무척 괴로워했던 것을 안다. 내가 내 곁을 지키지 못하는 어느 날에 내가 눈을 감아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행복했던 기억만 간직한 채로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어미를 기쁜 마음으로 배웅해다오. 나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남들은 나를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라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어미로 태어나고 싶다. 또다시 병들고 너와 헤어져야 하더라도 평생 너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너는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사랑이었다.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이곳에서 내가 내내 행복하기를 바란다. 고맙다, 아들아. 너의 어미로부터. 박씨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아들의 인생에 바쳤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퍼부었고 이미 준 사랑을 되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아들은 뒤늦게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그녀가 떠난 후에야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었지만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라고, 헌신하지 말라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겠는가. 내 자식을 위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박씨 할머니가 안타깝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만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살아가기를. 이제 박씨 할머니는 아들과 남편 곁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그녀가 남긴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나도 이제 나이 들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부디 그대들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를. 자식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 전에 자신을 위한 행복을 찾아보기를 바라오.